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왕 중에서 광해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광해군은 연산군과 더불어 조선시대 내내 그 왕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왕이죠.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이 군이라는 호칭에 어울릴 만큼 패륜적인 국왕일까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의 어떤 개혁 정치의 기반을 확보한 왕. 그리고 특히 광해군의 외교적인 그 활동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강국인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선택했던 이 광해군의 그 지혜는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광해군의 그 여러 가지 빛과 그늘, 많은 개혁 정책과 외교 방면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조 반정으로 전형적인 패륜적인 국왕으로 몰린 이런 사연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광해군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광해군의 왕위 계승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광해군은 조선의 왕 중에서 이 후궁 출신으로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럼 광해군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공빈 김씨라고 해서 선조의 후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궁 출신의 아들이 후계자로 지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선조의 첫 번째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라는 분에게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았죠. 그 과정에서 후궁으로 들어온 공빈 김씨라는 분에게서 임해군과 광해군의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장자가 뭔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그 대세인 상황에서 후궁 출신의 왕자에게 자신의 후계자를 부탁하는 것은 여전히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상당히 다급해졌죠. 그래서 이 선조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혹시라도 자신이 병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전쟁 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후계자 지명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때 두 아들이 있었지만 임해군은 별로 이렇게 자질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고 훨씬 그보다는 능력이 있는 공빈 김씨와의 소생에서 낳은 두 번째 아들 광해군을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광해군의 나이 18살 때였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이 광해군을 급부상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선조는 뭔가 이제 더 불안하니까 조정을 둘로 나눠요. 분조라 그래가지고 조정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혹시라도 위기가 있으면 광해군이 그대로 이제 후계자를 계승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알려져 있다시피 선조는 임진왜란 때 자신은 평양을 거쳐 우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왜적들이 너무 빨리 한양으로 이제 공격을 해온 거죠. 그리고는 광해군에게는 너는 이 현장에 남아가지고 이 전시 상황을 지휘를 하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좀 그렇죠. 그죠?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목격이 돼요. 어쨌든 간에 혼자 살겠다고 멀리 그냥 국경지대인 의주로까지 피난 가는 왕. 그러나 젊었지만 호련히 나서서 백성들하고 함께 전장을 지키겠다는 왕세자. 그래서 광해군의 이미지가 이 당시 상당히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체제가 정비되는 무렵에 광해군의 후계자 구도에 커다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의인왕후 박씨, 선조의 정비였던 의인왕후 박씨가 사망을 하자 선조가 51세 때 19살의 신부 임목왕후를 계비로 맞이해요. 조선 왕실에서는 정비가 사망하면 계비를 맞이해서 그대로 정비의 지위를 잇게 합니다. 이때 들어온 왕비 임목왕후 김씨. 이제 변수가 더 생기려니까 임목왕후 김씨가
아들을 낳아요. 바로 영창대군을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창대군이 1606년에 이제 출생을 하게 되면서 왕실 구도에 미묘한 이 변수가 생겨요. 후계자 계승 구도에 특히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선조도 이제 나이가 드십니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미 광해군은 후계자로 책봉을 했어요. 임진왜란 때 책봉을 했는데 광해군은 후궁 소생이어서 좀 찜찜하다라는 거죠. 뭔가 이제 신분상으로 하자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계비가 낳은 적장자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들 뻘뻘 기어다니면서 마마마마 그러면 예쁘죠. 거기다가 임모광후 계비가 또 계속 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로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하, 우리 귀여운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 이야기 당연히 할 겁니다. 엄마라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리고 싶죠. 거기다가 광해군은 하자가 많습니다. 선조 판단력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줄서기가 시작돼요. 딱 흐름을 잃는다라는 거죠. 광해군 아닌가 보다. 영창대군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영창대군 쪽으로 슬슬 줄서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실은 선조 후반에 권력을 잡은 정치 세력은 선조 후반부터 사실 북인들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을 해요. 그때 이 북인 중에도 정인홍과 같은 인물은 이건 무슨 소리냐. 광해군을 끝까지 지지를 해야 된다. 어떻게 그 임진왜란 때 그 전쟁을 극복하는데도 공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후계자로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폐위하느냐. 반면에 북인 중에 유영경이라는 사람은 선조의 의중을 읽고 영창대군 쪽으로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북인이 정인홍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과 유영경을 중심으로 하는 소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 세력들이 선조 말년에 유영경이 영의정이 되면서 훨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제 완전히 선조 마음이 영창대군에게 있구나라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또 이게 역사적인 운명이라고 할까요? 1608년에 선조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선조가 본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후계자 지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미 왕세자로 임명되어 있는 광해군을 왕으로 올려라 라고 합니다.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유영경 쪽에서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왕의 그 명령이었고 선조 입장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조가 한 3, 4년만 더 살아 계셔도 영창대군이 후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선조도 차마 3살밖에 되지 않은 영창대군을 왕으로 올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 선조 스스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광해군이 후계자가 되어서 선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15대 왕이 되면서 이제 조선의 역사는 광해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모토로 내건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임진왜란 이후에 피폐했던 조선의 어떤 정치, 경제,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황폐해요. 전쟁이 휩쓸고 간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7년간 조선은 전쟁터였어요. 1592년부터 98년까지. 그러니까 물론 선조 때도 후반기에도 그것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에도 주어진 과제는 광해군이 정확하게 1608년에 즉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 약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복구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거의 피폐해진 토지, 특히 토지가 황폐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가 너무 많아요.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하는데 이 양안 장부상에 누락된 토지가 많으니까 결국 토지가 장부상에 누락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토지 재조사 사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광해군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세금 부담 중에서 곡물이라는 거,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곡물이라고 그랬고, 지방의 특산물을 곡물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납부하는 것을 공납이라고 했는데, 이 특산물 부담이 너무나 이제 크다라는 거죠.
조선시대는 이제 특산물은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지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지역 단위별로 납부를 하게 했는데 이것이 왜 부담이 커지냐면 중간에 이제 중간 상인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게 세금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거 우리 비슷하잖아요. 현지에 뭐 채소라든가 뭐 한우 값은 별로 비싸지 않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 상인이 개입해 버리면 확 그 비싸지는 거.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극복을 하자고 판단을 해서 한 게 이 곡물의 부과 단위를 현물로 하고 또 그것을 호별로 부과를 해요. 집집마다 부과를 하다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주 그 뭐 10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뭐 정말 쪽방에서 사는 사람이나 호별 부과니까 똑같이 세금을 부담을 한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곡물의 부과 단위, 공납을 부과하는 그 기준을 토지 결수로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결당 결국은 12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통일을 시킨 것. 그건 뭐죠?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 전기부터도 이 대동법을 계속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땅 많은 지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 지주들이 자꾸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되지 않았는데 광해군 때 개혁정치의 흐름하고 맞물려 가지고 바로 이 대동법이 그때도 전국에는 실시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죠. 이 광해군 때 이런 개혁정치의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대동법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실시되는 데는 약 100년이 걸려서 효종 때 김육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은 전쟁 이후에 백성들의 어떤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의학적인 이런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간파하고 허준에게 명하여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해요. 우리가 허준의 의학서로 잘 알려진 이 동의보감은 원래 이 선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의학서 편찬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가지고 광해군 때 이제 본격적으로 허준을 또 후원을 한 거죠. 후원을 해서 동의보감을 편찬을 하게 했고 허준과 같은 뛰어난 의학자가 출연을 해서 정말 지금에도 세계적인 의학서라고 불리우는 동의보감의 편찬을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어떤 기아라든가 이런 그 질병의 고통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었고 이것을 광해군이 허준이라는 뛰어난 인물에 의해서 완성했다라는 점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서책들이 훼손됐어요. 뭐 경국대전이라든가 뭐 동국여지승남이라든가 뭐 이런 상강행실도라든가 이런 서책들을 대거 다시 찍어내가지고 다시 간행을 해가지고 이런 책들을 이 국가에서 이 책들을 보관하는 사고에 보관을 하게 합니다. 그런 조처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편찬 사업의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 중요한 서적들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국가가 시책으로 활용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이런 책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이것을 다시 재간행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책 중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책 대부분은 임진왜란 이전에 편찬된 책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임진왜란 때 많은 책들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광해군 때 본격적으로 해결을 해 나갔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군 때는 전란 이후에 좀 더 이제 유교적인 기강 같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책을 펴내는데요. 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조선 세종 때 편찬된 유교의 충신, 효자, 연려의 행적을 기록한 책 뭐라 그랬죠? 상강행실도라는 책이 있었죠. 그런 상강행실도의 책을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한, 증보한 책, 동국신속 상강행실도라는 책을 편찬을 해요. 이 동국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의 역대 사례를 기록을 하겠다라는
그것을 편찬을 함으로써 전란 이후에 많이 해이해진 그런 기강 같은 거 이런 것도 바로잡고, 특히 동국신속 상강행실도라는 책을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이런 충신들의 업적을 강조함으로써 후대에도 이것을 귀감을 삼아서 계속 계승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포함된 책이 동국신속 상강행실도. 그리고 이 광해군은 이 책을 편찬하면서 동국신속 상강행실도를 편찬한 전 과정을 기록한 동국신속 상강행실도 찬집청 의계를 만들었어요. 의계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프랑스에서 반환되어 많이 알고 있죠. 조선왕실의 주요 의식을 기록과 함께 그림으로 정리한 책인데, 이런 동국신속 상강행실도를 편찬한 과정도 의계의 기록으로 남겨둠으로써 후대에 참고하게 했습니다. 특히 광해군은 의계 제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무기를 제작한 상황, 화기도감이라고 그래요. 조선시대에 이제 무기를 제작한 것을 주관하던 관청을 화기도감이라고 하는데, 이 화기도감에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제작한 과정을 기록한 화기도감의계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그런 문화 사업이라든가 편찬 사업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왕이 광해군이었다. 이것은 이제까지 상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광해군 하면 또 하나 떠올리는 키워드가 실리외교 또는 중리외교라는 부분인데,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광해군이 즉위한 시대, 즉 1608년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의 여파로 조선을 도와 참전을 했던 명나라의 국력이 서서히 기울어가고, 그 틈을 비집고 동북방면에서 성장한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이에요. 옛날 우리 고려시대에도 이 고려를 위협했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 있었죠. 그 금나라의 뒤를 계승했다 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누르하치가 세우고, 상당히 이제 동북 방면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후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나라를 침공해서 중원 대륙을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조선이에요. 조선은 명나라하고 밀접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명나라를 침공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조선이 침공에 들어오거나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먼저 조선 조정을 압박을 해서 외교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그것이 결렬되면 침략을 감행하는 이런 방식을 써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증거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나라 같은 경우도 여진족이 저 중국 대륙인 송나라를 치는 과정에서 고려에도 침략을 해요. 그 당시에 김부식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 결국은 4대 외교를 맺음으로써 전쟁은 없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거기에 반발한 사람은 누구죠? 묘청이 그래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묘청의 난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각종 나라에 대해서, 각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쓸 때 역사적인 경험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이 비슷한 일이 반복된 것이 이제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어쨌든 그 누르하치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한 초전으로서 이 조선을 압박을 해요. 자꾸 조선을 압박을 하고 이 명나라에 대한 침공도 이제 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후금이 명나라 국경 지역을 압박을 하니까 이제 명나라에서 조선군에게 파병을 요청을 해요. 광해군에게 직접 파병을 요청을 하죠. 임진왜란 때 우리 명나라가 너희 조선을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몰렸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정말 조선에 파병 요청을 합니다. 조선 조정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라든가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현대사에서는 월남 파병을 둘러싸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런 지도자의 결단 같은 거 이런 것이 매우 중시됩니다. 광해군 고민에 빠집니다. 의리를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요. 불과 10여 년 전에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를 배신을 하고
우리가 군사파병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광해군이 국제정세를 너무 잘 알았어요. 후궁은 떠오르는 신흥강국입니다. 명나라는 기울어가는 나라예요. 신흥강국 후금을 잘못 자극했다가는 조선이 분명히 전쟁의 어떤 참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은 당연히 그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금하고 외교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즉 명나라에는 무조건 파병을 해야 된다는 쪽이죠. 광해군의 입장에 상당히 동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1619년 바로 이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복이었던 강옥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강옥립을 파병군의 사령관, 도원수로 삼으면서 비밀리에 강옥립을 불러서 밀지를 내립니다. 그 밀지의 내용이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향배를 봐서 투항을 해도 좋다라는 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희 후금하고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나라 입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참전을 했지만 바로 우리는 너희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우리 양국 잘 살아보자 라는 취지. 그러니까 후금 진영의 공격에 나섰던 강옥립이 전쟁다운 전쟁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 투항을 해버립니다. 이 투항이라는 것 자체, 조선의 조정을 상당히 격분시킵니다. 이 광해군의 뜻을 모르는 그 신하들은 어떻게 저런 장수가 있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죽지는 못할 망정 바로 항복을 해버리는 저런 장수. 그래서 나중에 광해군 정권이 무너지고 서인 정권, 광해군 정권 때는 북인 정권이라고 그래요. 서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서인의 핵심적인 인물인 송시열과 같은 인물은 강옥립에 대해서 강로전이라는 책을 씀으로써, 강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저 오랑캐 같은 저런 정말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정기를 써서 오히려 저런 인물은 역사 속에 없어야 되겠다라고 비난을 하는 그런 대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강옥립이라는 인물은 광해군의 이런 그 외교 정책을 훌륭히 수행한 인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결국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무너지고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서인 정권이 들어서자 바로 이제 이 후금과의 실리외교, 즉 중립외교를 포기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수립해요. 명나라와는 친교를 맺고 후금은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다가 결국 청나라의 침략을 당하죠. 호란입니다. 두 차례 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특히 병자호란으로 인해서는 인조가 그 오랑캐라고 업신여겼던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정말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고통을 생각을 했을 때는 광해군의 전쟁을 미연에 방지했던 이런 외교 정책은 상당히 현명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치에서는 뭐 대동법 실시라든가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각종 편찬 사업을 통해서 이 전쟁 전에 어떤 문화 복구 사업을 펼치고, 또 이 외교 정책에서도 이 당시 후금이라든가 명나라의 사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실리 외교를 펼쳤던 광해군. 근데 왜 광해군에게는 이 폭군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폐륜하라는 그런 그 굴레가 계속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광해군에게 언제나 위협의 대상이 되었던 영창대군의 존재하고 긴밀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었지만 선조의 적장자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항상 광해군의 왕통에 거슬림이 되었던 영창대군의 존재. 이 영창대군의 존재에 대해서 광해군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1613년 개축옥사에서 밝혀집니다. 이 1613년 문경세제에서 은을 공급하던 은상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은상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상 살해 사건의 주모자들이 7명의 서얼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칠서지옥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인데 7명의 서얼들이었고 이들에게서 놀라운 진술이 밝혀집니다.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을 그 중심으로 해서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그런 거사 자금을 확보하려고 은상을 털었다라는 이런 진술이 밝혀지면서 단순한 이것은 무슨 강도 사건의 차원을 넘어서 영모 사건으로 비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을 비롯해서 이 은상 살해 사건에 참여했던 많은 인물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 불똥이 영창대군에게까지 튑니다. 광해군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적장자 이복 동생 영창대군은 결국은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귀양을 보냈다가 그 귀양지에서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시 강화부사 정왕이라는 인물이 주도가 돼가지고 영창대군을 조그마한 골방에 집어넣고 그곳에 불을 떼가지고 결국 그 증기열에 의해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기록에도 증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기증자를 써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 사우나 가서 탈출 못해서 그 정말 호흡곤란으로 죽는 상황하고 사실 비슷해요.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이렇게 영창대군이 죽으니까 누가 여기에 가장 반발하겠습니까? 이때 누가 살아있죠? 영창대군의 생모이자 선조의 계비였던 임모광우 김씨. 이 완전히 이제 광해군은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원수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그러니까 임목대비하고 광해군이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결국 임모광우를 같은 궁궐에서는 거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의 덕수궁, 그 당시에는 이 경운궁으로 이제 광해군 때 나중에 경운궁으로 불리는데요. 이 덕수궁의 역사도 처음에는 이 성종의 형님이었던 월산대군의 사저였어요. 월산대군의 사저였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선조가 서울로 돌아와서 보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다 불타고 왕이 거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거주했던 데가 바로 월산대군의 사저. 그리고 그곳이 정릉동이어서 정릉에 있다 해서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선조가 그곳에서 잠시 생활을 하다가 광해군 때도 그곳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광해군도 이 지금의 덕수궁, 즉 경운궁하고 매우 인연이 깊은 왕이에요. 그러면서 광해군은 그곳에서 계속 새로운 궁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전쟁 이후에. 그래서 광해군의 업적 중에서도 궁궐을 새로 정비한, 조성한 그런 업적도 있어요. 창덕궁이라든가 인왕산 자락의 인경궁이라든가 지금의 여러분들 경희궁, 경덕궁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궁궐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이 전쟁 전에 임진왜란으로 아주 그 황폐화된 궁궐 복구 사업도 함께 추진했어요. 바로 그 궁궐 중에 자신하고도 연고가 있었던 지금의 덕수궁에 임모광우를 모시고 잠시 갔다가 바로 자신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모셔두었다고 하지만 임모광우 입장에서는 유패입니다. 그래서 서궁 유패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폐모살자라 그래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일어난 1613년의 사건을 이해가 개축년이어서 개축옥사라고 하고 개축옥사로 영창대군을 죽였다라는 이 논리가 당시 광해군을 지지했던 북인 정권과 광해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논리로 계속 이제 회자가 됩니다. 특히 서인들은 광해군을 도덕적으로 폐륜 정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은 유교 윤리 기준에 너무나 잘못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우방국인 저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 나라인 후궁과 외교 관계를 맺는 이 정책은 이것은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린 행위다. 이 두 가지 논리에다가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광해군대는 궁궐 조성을 비롯한 큰 토목공사들이 많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큰 토목공사 사업을 벌이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토목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것이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라는 이런 논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결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광해군 정권 내내 권력에서 소외됐던 서인 세력들이 남인들과 결탁을 해서 마침내 인조 반정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이 반정군들은 지금의 그 창의문 쪽으로 해서 결국 창덕궁을 급습하는데요. 인조 반정에 얽힌 여러 가지 그 역사 유적지도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모인 곳은 홍제원이라는 곳이었고, 홍제원에서 이 세검정에서 이들은 그 칼을 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칼을 씻은 우물, 이렇게 해서 세검정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창의문을 거쳐 창덕궁을 급습하는데, 이것도 보면 역사에서 다 그런 그 인물, 군상들이 다 나타나요. 이때 이 광해군 때 훈련대장을 역임했던 이응립이라는 인물이 이미 반정군하고 결탁이 되어가지고 이 창덕궁 문을 확 열어줘 버립니다. 아주 별다른 저항 없이 궁궐 안으로 들어왔고, 당시 창덕궁에 있었던 광해군은 깜짝 놀라서 막 뭐 횃불을 들고 막 나타나니까 잠시 피신을 합니다. 의관 안국신이라는 사람의 집에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체포되어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반정을 성공시킨 인조와 서인 정권은 이제 결국 이때 정통성을 확보받으려면 누구가 가장 이때 왕실의 최고 어른이죠? 바로 임모광후입니다. 그래서 이 서궁에서 유폐 생활을 하고 있던, 즉 지금의 그 덕수궁에서 유폐 생활을 하고 있던 임모광후를 인조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자신들이 이렇게 반정을 일으킨 것을 인정해달라는 이런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참 뭐 이걸 뭐 흥미롭다고나 해야 될까요? 조금 뭔가 조금 여운을 주는 건데, 임모광후가 이때 광해군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임모광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아들을 죽인 저 원수 같은 왕을 그냥 쫓아낼 것이 아니라 나는 저 광해군이 죽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럽니다. 이 신하들이 상당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임모광후를 막 이렇게 오히려 달랩니다. 중국의 역대 사례에서도 폭군을 쫓아내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조선의 사례도 듭니다. 연산군도 반정에 의해 쫓겨났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결국 유배지인 강화도 교동도라는 섬에 가서 그곳에서 그냥 병으로 죽어요. 그런 사례를 하면서 임모광후를 진정을 시킵니다. 우리가 보면 왕실 여성들 무서울 때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진정을 하고 결국 광해군은 강화도 교동도라는 섬에 유배를 가죠. 그래서 보면 공교롭게도 이 반정에 의해서 쫓겨난 두 명의 왕 모두 함께 강화도 교동도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요. 그런데 유배 생활을 거의 18년 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유배지 제주도에서 생애를 마치는데, 아마도 광해군 같은 경우는 워낙 젊은 시절 임진왜란 때 전장을 누볐고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이런 면모들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저항의식, 적응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강해서 그런지 유배 생활도 매우 이제 잘 견디신 이런 왕으로도 이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해군의 무덤은 광해군 묘라고 해가지고 연산군 묘와 더불어 아직까지도 조선의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예요. 다른 왕릉에 가보시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간판이라든가 뭐 무덤 주변에 뭐 여러 가지 그 성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꽤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만 광해군 묘는 여전히 쓸쓸한 모습이에요. 이 조선에 마치 반정에 의해서 폐위된 왕의 조금은 억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해군 같은 왕은 반정에 의해서 폐위되었다 뿐이지 정말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젊은 시절 정말 그 임진왜란 때 아주 크게 활약하면서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 젊은 광해군, 그리고 이 개혁 정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이고 특히 외교 정책에서 뭔가 이 전성기를 누렸지만 짧게 그것을 그 반정 세력에 의해서 펼쳐보지 못했던 왕 광해군. 오늘 광해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광해군이라는 왕의 빛과 그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또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